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와 비트코인 강의를 시작하게 된 업로트 컴퍼니 공동 창업자 강승구 부대표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는 저희도 이제 많은 비트코인 강의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블록체인이 뭐냐라는 이제 기술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 강의를 진행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What is money? 라는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할 때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먼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저희 이 비트코인 강의에서는 1강, 왜 우리는 돈이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룰 거고요. 정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또 투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는지, 절대 반드시 승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잘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1강, 왜 우리는 돈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서비스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 씬에 들어온 건 2017년도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정말 잘 발견한 거는 2020년도인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이 씬에 들어왔을 때 정말 이제 ICO라고 하면은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 그래서 토큰을 이제 발행하는 거거든요. 코인을 발행하는 건데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스캠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정말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이 씬의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떠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저도 재발견한 케이스고요. 2020년도 마이클 셀러가 이제 비트코인을 정말 본인이 알았다고 하는 연도가 2020년도, 저랑 비슷한 시기입니다. 저도 그때 비트코인을 재발견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비트세이빙, 국내 최초 이제 적립식 투자 서비스거든요. 요거를 이제 만들었던 게 21년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거래소에서도 부가적인 기능으로 좀 이제 제공하는 곳들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이 AI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나 보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AI랑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정말 더 똑똑하게, 저희는 스마트하게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스마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또 중심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업로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 스트래티지,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65만 개 정도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 글로벌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미디어인데요. 여기가 비트코인 for corporations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관이고요. 한국 최초로 저희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저희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했던 나라인데요. 최근에는 이 IMF에서 법정화폐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 라는 이제 뉘앙스를 주어서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교육에 대해서 여기가 되게 전념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교육 커리큘럼으로 비트코인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그 비트코인의 진심인 나라이고요. 여기에 또 마이 프리미어 비트코인이라고, 미 프리메르 비트코인이라고 여기서는 이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소셜 레이어 그리고 아토믹 비트코인이라는 분께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거를 활용하면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정말 쉬우시거든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책들은 거의 다 본 사람인데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금방 강의에서 교재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 책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이고요. 저희가 이제 링크로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쓰시고 마음껏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돈을 오늘 배워본다고 했죠. 돈이라고 할 때 돈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면 좀 이제 나는 돈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질문 하신 적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돈이 필요한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하지 않았던 질문인데 왜 우리는 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말이 나와요. 자유. 돈이 자유다. 좀 이상하죠. 돈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자유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프리드리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돈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잘 모르겠죠.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돈은 이제 뭐 나라에서 만들어낸 돈들이 다 있잖아요.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고 한국의 원화도 있고 나라에서 만들어낸 돈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유라니 좀 어색하시죠. 근데 돈은 가장 위대한 자유의 도구 중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 돈은 누가 통제하는가? 돈은 누가 통제합니까? 보통은 이제 정부죠, 정부. 네, 당연히 아시다시피 정부입니다. 정부라고 했을 때 각국의 정부들 많잖아요. 특히나 뭐 미국, 뭐 일본, 중국, 그리고 뭐 한국, 각국의 정부들이 다 각국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달러가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달러를 중심으로 이 화폐들이 재편성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하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정부들이 돈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느끼고 계시죠? 또한 이제 돈은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는가? 요거는 저희가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답을 드리면서도 질문을 드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돈이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돈의 속성, 돈의 가치, 돈이 왜 어떻게 가치를 갖지? 돈이 뭐지? 뭐 이런 질문들을 드려보는 겁니다. 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무엇인가? 이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My First Bitcoin이라는 엘살바도르의 단체가 중고등학교 그리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만든 교재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식상하게,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두 가지 감정이 다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돈에 대한 것들을 사실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 학교에서는 잘 던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유교적인 사상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제나 경영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저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석사로도 경영학을 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안 던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새롭고 좀 필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이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돈이 뭐야? 야, 돈이 뭐지?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 야, 뭐 각국의 정부들이 통제하는 이 돈 말고 새로운 돈이 또 있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돈. 여기 그 1달러. 미국에서의 1달러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모노폴리 1달러입니다. 그래서 같은 1달러예요. 모노폴리 1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만든 지폐예요. 이 1달러와 이 모노폴리 1달러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미국이 보증하는, 미국에서 발행한 1달러이고, 이거는 모노폴리 1달러,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이거 저희 한국에서 이런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부루마블 할 때 저도 아들이랑 이런 1달러 많이 쓰거든요. 그 1달러와 이 미국에서 발행한 1달러는 미국이 발행했다는 거고, 이거는 미국이 신뢰하고 보증한다라는 1달러. 그리고 이거는 그 부루마블에서 찍어낸 1달러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들은 볼 때 이 가치를 측정하고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기반은 신뢰라는 게 있죠. 신뢰. 예, 신뢰. 미국이 했기 때문에 신뢰를 갖는 것이고 부루마블을 회사에서 1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공공연한 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루마블이라는 규칙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결제예요, 결제. 예, 이 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내가 어디 그 슈퍼마켓 가서 편의점 가서 모노폴리 1달러로 결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1달러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서 2개 봤거든요. 베트남 동이랑 이제 미국 달러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어디서도 통용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제 수단으로 각국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 결제가 되니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결제가 되니까 이렇게 쌍방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알 수 있게 한다. 이게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달러라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야 이거 얼마야 라는 값어치를 매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야 이거는 1달러구나. 아 이건 2달러구나. 이건 3달러구나. 가치가 2배, 3배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돈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돈의 기능입니다. 저희가 그 같은 교재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미 프리미어 비트코인에서 나온 비트코인 디플로마라는 이제 책을 같이 다들 보면서 일강은 교재로 활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 교재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는 것들로 해서 가볼게요.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지금 23페이지로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3가지 정도의 돈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고요. 두 번째, 금 나오죠? 금이고요. 세 번째, 달러 나옵니다. 달러. 이 돈이라는 거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가치를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값어치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값어치가 잘 유지되거나 올라가거나 해야겠죠. 이 비트코인 보면 가치가 19년에서 20년 비교할 때 뭐 지금은 좀 더 다르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19년에서 20년을 비교할 때 36% 정도 올랐어요. 37%라고 쓸게요. 37% 올랐고 금은 19%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달러는 2%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그리고 가치가 잘 유지되는 돈이어야만 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보면은 가치를 유지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돈이라고 부를 수 있냐 돈이라고 부를 수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속성은 교환입니다. 교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책 잘 따라오고 계시죠? 교환의 매개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환의 매개체에 관련된 것들은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옛날에는 돈이라는 게 정말 형태들이 다양했잖아요. 뭐 조개 껍데기로 쓰기도 하고 어딘가는 정말 과일로 뭔가를 측정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교환을 했었거든요. 야, 내가 뭐 줄 테니까 너는 뭘 줘?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교환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돈은 교환을 위한 수단이다 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번째는 회계 단위다 라는 겁니다. 돈, 달러, 원화, 엔화, 유로 정말 이런 단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단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비교하고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크게는 기능은 3가지를 갖는다. 첫 번째 가치 저장, 두 번째 교환의 매개체고, 세 번째 회계의 단위다 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돈의 속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돈의 속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유명한 책이 있기는 해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께서 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의 속성과 이 돈의 속성은 좀 달라요. 이 돈의 속성은 뭐냐면 돈을 잘 버는 속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돈의 속성을 알아보려면 지금 이 시간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돈의 속성은 결국 비트코인의 속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속성을 이해해야지만 돈의 속성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진짜 돈의 속성을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 돈. 그래서 보면 내구성 나옵니다. 책 따라오고 계시죠? 24페이지입니다. 돈이 이제 외부에서 가해진 어떤 충격이나 외압이나 뭐 압력이나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돈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구성이고요. 트럼프가 25년 3월 이제 그 취임을 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야, 비트코인을 우리가 계속 비축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 금이 정말 좋은 돈인데 비트코인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내구성이 뭐가 더 좋을까요? 금이 정말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 보관해 놨을 때도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잘 녹슬지도 않고. 근데 그런 금도 디지털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디지털 상에서는 이 내구성이라는 게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디지털 상에서는 정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존재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외형적인 돈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이유가 그 첫 번째가 이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구성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이 동전으로 된 거나 지폐들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서는 정말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무슨 모모페이를 쓰거나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구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건, 분할성이다. 이 분할성이 뭘까요? 1원 단위로 분할할 수가 있잖아요. 원화 같은 경우에. 뭐 달러도 마찬가지고. 야,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비트코인 한 개는 1.5억 아니야? 비트코인 한 개 1.5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비트코인도 단위가 있습니다. 사토시라는 단위가 있고요. 1억 분의 1개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분할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화도 비트코인도 모두 다 쪼개질 수가 있어야 된다. 소수점으로 돈을 보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뭐 소수점으로 주식을 사기도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 쪼갤 수 있어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휴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잘 운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운반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베트남에 좀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이 돈을 갖고 국경을 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한국에서라도 뭐 서울에서 인천을 가거나 서울에서 부산을 가거나 서울에서 제주를 가더라도 이 돈이 휴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 때 너무 멀어서 못 들고 가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국경을 넘든 아니면 나라 안에서 어느 도시를 넘든 다 넘어갈 수 있는 이 휴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 수용성. 이 수용성이라는 거고요. 이 수용성은 뭐냐면 이 말에서 느껴지듯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두 개의 이제 화폐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달러 그리고 동화, 자국 이 두 개를 거기서는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한국 돈을 가져가서 만약 거기서 결제를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용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용성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국가에서는. 그리고 다섯 번째,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이 희소성이라는 거에서 많은 돈들이 무너집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1970년대 근본이제가 이제 없어지면서, 폐지가 되면서, 이 희소성이라는 거에서 이 돈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돈들은 그 가치를 연동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나 금이죠, 금. 그랬었는데, 현재는 이제 이 돈이 희소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권들이 바뀌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잖아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정말 열심히 찍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소성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이제 많이 계속적으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 가능성이다. 그래서 돈은 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들과 다른 것들과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거래소에 저희가 접속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래서 USDT, USDC 같은 이제 달러랑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어요. 이걸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죠.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야, 이 돈은 달러랑 연동된 돈인데 이거 비트코인으로 바꿔줘. 했을 때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꼭 뭐 달러뿐만이 아니라 뭐 원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대체 가능성들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의 유형이다. 돈의 유형. 오늘 돈을 정말 열심히 배워보는 날인 것 같아요. 이 명목화폐라는 거고요. 돈의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목화폐라는 건 뭐냐면 우선은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달러 계속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발행 지폐는 명목화폐이다. 그래서 페드에서 발행한 연방준비제도 화폐, 명목화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안화폐라는 게 있다. 대안화폐는 보증서. 예를 들면 음보증서. 지금 보시는 책에 나오죠? 이 보증서는 음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증을 해주는 거죠. 보증. 그래서 이게 대안인 화폐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세 번째, 상품화폐라는 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상품화폐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했던 것들. 여기 이제 책에 보면은 화약이 나오네요. 화약. 화약이 나오는데 이 화약은 한때 이제 상품화폐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이 화약으로 우리가 이제 화폐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3가지 유형의 화폐가 존재해 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좀 다른 얘기예요. 돈에 대해서 속성도 알아보고 유형도 알아봤는데 돈의 심리학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돈의 심리학은 뭐냐면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비트코인을 좀 이해하면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태도, 애티튜드, 또한 심리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소성이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막에 고립되어 있고 물 한 병만 남아있다고 상상을 해봐라. 목이 마르고 당장 물을 마시고 싶지만 더 많은 물을 찾을 때까지 살아남으려면 이 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한된 자원이죠. 희소한 자원. 내가 이 돈이 정말 희소하다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심리를 갖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정말 많이 찍어낼 수 있고 한계가 없다라는 걸 알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라는 얘기들을 또 던질 수가 있어요. 알트코인들, 한국에서 정말 유행하는 코인들도 많기는 한데요. 이 알트코인들을 발행한 주체가 있죠. 보통은 이제 재단이라고 부르죠. 이 돈들은 희소성이 없죠. 희소성. 그래서 정부 자체도 우리가 뭐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면은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는데 이 재단들은 실제로 돈이 알트코인이라는 것이 가치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마구마구 이제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코인을 찍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희소성이라는 게 정말 마구마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내가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 돈의 발행량이 제한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심리가 정말 달라진다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주위에 정말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재단 분들도 보게 되고 또 이 재단에서 발행한 코인을 사는 분들도 보게 되는데 이 희소하지 않은 돈을 대하게 됐을 때는 정말 많은 욕심들이 끼게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 시간 선호라는 걸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선호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이너들은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비트코이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선호도가 높냐 낮냐를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낮은 시간 선호와 높은 시간 선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예를 들면 뭐 저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빵을 지금 먹을래? 아니면 나중에 더 많이 주는데 나중에 먹을래?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시간 선호와 높은 시간 선호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얘기입니다. 오늘 $100를 받거나 1년 후에 $110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나와요. 그러면 높은 시간 선호를 추구한다면 1년 동안 기다려서 추가 $10를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100를 받는 것을 선택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시간 선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기다리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을 참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 낮은 시간 선호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참고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림이라는 걸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자원을 낮은 시간 선호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을 모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기간 동안. 그래서 그걸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요. 낮은 시간 선호를 가져라 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다. 좀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시간 선호랑. 트레이드 오프란 뭐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포기하는 차선책의 가치를 의미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당장 포르쉐가 너무 타고 싶어요. 뭐 아니면 람보르기니가 타고 싶어요. 포르쉐보다 더 비싼 거를 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탔어요. 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탄 돈만큼 저축을 못 하겠죠. 그죠? 물론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타고 싶으면 탈 수 있죠. 근데 내가 이걸 탈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나 여유나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것들에 돈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 돈과 여기에 쓴 돈과 내가 저축해야 되는 비트코인과 돈의 그 가치를 트레이드 오프 한 겁니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를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여기에 쓰는 돈이 나중에는 내가 여기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걸 바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것에 어떤 가치를 느끼고 돈을 쓰고 있는지를 항상 본인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거를 다룰 때 또는 투자할 때 느끼는 심리들 또한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이너로서 좀 많은 분들이 가지셨으면 하는 심리들을 좀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돈의 역사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장에서는 돈의 속성을 좀 다루면서 역사도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중점적으로 돈의 역사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계속 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계속 돈을 얘기하는 이유가 돈을 알아야 진짜 돈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진짜 돈이 비트코인이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게 됐기 때문에 계속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얘기를 또 해볼게요. 네, 오늘은 질문, Today's Question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질문을 항상 좀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강의를 하는 거를 들으시면서도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레이죠, 머레이.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인데요. 화폐는 계획을 통하여 발전된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에서 생겼습니다. 이는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폐라는 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유시장에서. 그죠? 개인들 간에 뭔가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던 것이 화폐이고, 이것이 어떤 단체로 발전을 하게 되고, 나중에 국가가 생기고, 정부가 생기고,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과 같은 정말 누가 주체인지 알 수 없는 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화폐의 역사죠. 돈의 역사인데 물물교환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교환하는 수단으로 썼었던 그게 돈의 시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금과 같은 것들 정말 이제 아까 돈의 속성 6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소성, 뭐 분할성, 내구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두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이 금이라는 거가 있었고, 그리고 주화, 휴대성이 더 편하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주화가 생기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더 가벼운 종이돈이 생겨나기 시작했었고, 브레튼 우드 시스템 여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에요. 이게 근본이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거와 맥락이 닿는 얘기고, 최근에 이제 누가 돈 들고 다닐까요? 플라스틱 카드 들고 다니죠. 그리고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돈이 정말 긴 역사를 통해서 자유시장 속에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돈을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고 오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이 돈이 기존의 돈이 가졌던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된 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라운드 1이라고 합니다. 라운드 1. 1라운드. 돈은 물물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지금이 기원전 6000년이래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좀 오래된 시기죠. 그래서 화폐가 아직 없을 때, 이때는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의 시작이잖아요. 이런 때들은 정말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 뭔가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교환이라는 게 이제 이 돈의 가장 큰 최초의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사토시랑 세일러가 나옵니다. 사토시가 이 물물 교환의 시대에 바나나를 갖고 있어요. 바나나를 채집을 했나 봐요. 이 세일러는 코코넛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교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교환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바나나가 정말 그 품질이 좋게 나올 때도 있고 품질이 정말 좋지 않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코코넛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내 바나나는 예를 들면 품질이 너무 좋게 나왔어. 정말 커. 그리고 맛있어. 그리고 정말 괜찮아. 상태가 좋아. 근데 이 셀러가 생산한 코코넛은 어떤 거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품질이 구려. 그렇다고 했을 때 교환을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이 교환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기존에 있던 물건들, 어떤 그런 재화들로 활용을 처음에 이제 할 때 생겼던 문제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또 나오는 이런 것들이겠지만 과일 대신 탄산음료로 교환하고자 제안을 하는데 탄산음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는 그 탄산음료랑 교환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는 탄산음료가 없어.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이 돈이라는 것들로 사용했던 것들로 교환한 경험이 있는데 실제 내가 다시 어떤 곳으로 넘어갔을 때
교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여기선 탄산음료 안 써야 이러면은 교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2주 전에 베트남에 갔는데 여기서는 베트남 동이랑 달러를 실제 지폐적으로는 교환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국 돈 가져가서 교환을 하려고 하면 안 해주는 거죠.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선조들이 우리보다 그 전 세대들이 미리 앞서서 다 경험을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2 이제 상품화폐입니다. 시간을 빠르게 돌렸대요. 기원전 6,000년 전이었는데 이제 14개경으로 좀 빠르게 당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안 바다로 좀 가볼게요. 그래서 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조개 껍데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쓰다가 이제 주화를 쓰게 됩니다. 주화, 돈이죠, 돈. 예, 돈을 많이 쓰게 됐고요. 초기에 이 주화는 타원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금과 은의 합금인 일렉트럼으로 만들어졌고 한쪽 면에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돈들을 정말 많이 썼었어요. 제가 이제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땡스가포 비트코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제 돈을 그리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책이기는 한데요. 성경이라는 책이 들어가 보면 다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예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가 있는데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 이때 돈을 뭐를 썼냐면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처음에는 금의 함량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는데 이게 데나리온이 꽤 함량이 많았는데 로마 시대에 폭군이 있거든요. 네로라고 있어요. 네로. 네로 시대에 들어서는 이게 금의 함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쪽 면에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한쪽 면에만 새겨져 있던 게 반쪽 면에 새겨지고 정말 이 함량들이 계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돈이 가치가 계속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때부터 또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근데 로마만 그랬을까요? 여기 보시면 중국 서주 왕조가 금속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았겠죠? 한국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고려랑 조선 뒤져보면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중국, 한국의 고려 조선 시대 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 687년 리디아, 현재 터키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돈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금속주화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단점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면은 금속이었다가 아까 종이돈으로 넘어가고 디지털로 넘어가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면서 단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금속주화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은 휴대성, 휴대하기 불편하다라는 거였고 일부 사람들이 주화를 녹여 값싼 금속을 섞여 새로운 동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나오네요. 금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돈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금을 활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금을 적게 넣어도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화폐 차용증을 화폐의 한 형태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차용증이죠, 차용증. 그래서 금과 같은 귀금속을 담보로 해서 차용증이 발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차용증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실제 금속으로 교환이 가능했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돈이 발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스웨덴, 기원전 6,000년 전에서 기원전 17년 전, 그리고 17세기 스웨덴으로 이제 시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17세기 스웨덴에서의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은행입니다. 은행이 나왔어요. 은행.
17세기 스웨덴에서 은행이 나왔고 지금도 은행은 계속 존재하죠. 각국마다 은행이 존재하고 있고 이 은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차용증도 발행하고 뭔가 이제 이 은행을 통해서 신용을 정말 담보로 하기도 하고 은행에서 다양한 형태로 돈을 불려주고 불려주기도 하고 빌려주고 불려주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은행이라는 기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기원전 6000년 전에서 그리고 현재 시점에 비트코인이 탄생한 2009년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돈이, 화폐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돈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돈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이 존재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유시장 속에서 다양한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돈을 발전시켰다라는 것도, 기존에 이제 저희 강의를 통해서 계속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건전화폐, 사운드머니, 귀금속으로 담보된 화폐 시스템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불건전화폐, 사운드머니,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명목화폐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라는 정말 자산과 연동돼서 이제 돈을 활용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돈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자산과 묶여 있지가 않아요. 돈은 그냥 돈이고 찍어낼 수 있고 정말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돈이 돼버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도화된 금융 시스템의 성장의 과정에서 이 돈이라는 것들이 정말 중앙집권화돼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현재는 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1945년이랑 197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게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금이랑 미국 달러랑 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 달러랑 프랑스, 독일 마르크, 영국 파운드가 다 연동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베이스는 금이었던 거고요. 그 금을 베이스로 미국 달러랑 연동을 시켰던 거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프랑, 마르크, 파운드 다 달러랑 이제 연동을 해서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 시스템이 1960년대 후반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71년에 다들 많이 아시는 닉슨 쇼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 정부가 달러의 금태환을 중단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정이 안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클 셀러가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비트코인은 머니고 나머지는 다 크레딧이야, 크레딧. 신용이야. 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신용화폐 시스템의 중심에 저희가 오게 됐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돈은 신용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세계다.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좀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제 금이라는 거랑 연동을 해서 미국 달러가 연동이 돼 있었고, 미국 달러랑 연동된 프랑, 마르크, 파운드, 이런, 여기는 원화도 있겠네요.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게 없어졌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현재의 화폐는 신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결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 화폐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효율성 증대, 정보 접근성 향상, 소통의 발전 등이 이루어졌지만 뭔가 이제 그 기존의 돈들이 생겨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쓰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이랑 연동됐던 것들을 저희가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을 하면서 이 중앙집권 통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 중앙집권 통제는 미국이죠. 미국이 경제 패권을 다 쥐게 되면서 정말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죠. 계속 찍어내니까. 그리고 임금이 정체가 되고 약화되는 화폐 가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한계가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내년에 한국에서는 마이너스 몇 프로를 예상하기도 한다는데 마이너스 되면 좀 끔찍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현재 1에서 2%를 계속적으로 달성해 왔지만 내년에는 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제 정체되는 실질, 경제들에 비해서 돈은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났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갑자기 나갔는데 커피가 가격이 올라 있고 짜장면 가격이 올라 있고 밥 먹는데 너무 비싸져 있고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보시면 은행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을 때 물물 교환을 하면서 망고랑 바나나랑 교환을 하려면 1대1로 P2P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잖아요. 야, 망고, 나 이거 있어. 바나나, 나 이거 있어. 그러면 야, 다이렉트로 교환하자. 이게 됐었는데 이제는 은행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은행이 이 수수료를 가져가죠. 수수료. 교환 수수료. 그래서 0.48 떼가겠습니다. 1.52 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구매자가 실제로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냈을 때 은행에서 떼가는 이 수수료들로 인해서 실제로 그 가치에 맞는 돈들을 내는 게 아니라 더 내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또 만들어져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돈이었어요. 돈 1강은. 그래서 정말 돈의 역사가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09년, 과거죠. 좀 많이 됐지만 2009년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좀 이제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교재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이해하지 못하신 것들은 책을 또 그래도 좀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 앞으로 이어지는 또 시간에서 또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